네, 안녕하세요. 랩 2050 이원재입니다. 오늘은 우리 특별한 분을 한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권기호 대표님이란 분이세요. 사실 우리 랩 2050 블로그 아시죠? 랩 2050 블로그 찾아서 들어가 보시면은 거기에 이랩방이라는 코너가 있거든요. 이번 주에 랩을 방문한 사람들이라는 코너예요. 거기에 등장하셔서 굉장히 핫해진 분들도 계신데 그분들 사실 오셨다가 갑자기 블로그에 나가서 핫해지신 분들이시거든요. 그런 컨셉 같아요. 오늘은 오늘 사실 제가 지역의 문제에 대해서 같이 얘기를 나눠보고 싶어서 연락을 특별히 주셔서 만나서 얘기하면서 좀 같이 고민해보자 그랬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마이크 앞에서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그래서 어쨌든 권기호 대표님 모시고 랩 2050에 아까 김연아 연구원님이라고 지난주에 우리 지난 방송 때 얘기했는데 우리 그냥 평소에 부르던 대로 할까 봐요. 네. 평소에 너무 딱딱해요. 너무 딱딱했죠. 네. 그래서 저는 원재이고요. 저분은 네, 저는 별칭으로 아하라는 별칭 쓰고 있습니다. 네, 아하님 와주셨고요. 네, 권기호 대표님과는 밤새 술을 마시는 사이라고 합니다. 이분은 사이다 드셨습니다. 사이다와 술을 나눠 드신 사이. 권기호 대표님 소개해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이제 다음 주부터 핫해질 권기효라고 하고요. 저는 농산어촌 청소년들 중심으로 지역 변화를 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하고 있는 멘토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멘토리라는 단체를 운영하고 계신데 사실 이게 인연도 특별한 인연인데 제가 얼마 전에 페이스북에 제 페이스북 아시죠? 페이스북에서 이원재 검색하시면 제 페이지 나옵니다. 거기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 좀 나름대로는 제가 갑자기 고민이 많이 돼서 올린 글이었어요. 제가 최근에 랩 2050에서 지역의 고용 위기가 있는 곳을 찾아다니면서 계속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내용도 블로그에 계속 올리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지역에 희망이 있을까? 도시 재생에 정부가 돈을 많이 써가지고 뭔가 새로 뭔가 살려보겠다고 하는데 희망이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산업은 무너지지, 고용은 없어지지, 그리고 구도심 살린다고 재생하면 신도시가 죽고 신도시 만들면 구도심이 죽고 전체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이런 상황에서 청년들 청소년들은 다 떠나가고 이런 상황을 어떻게 타개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이제 한탄조에 글을 올렸더니 댓글로 댓글을 달아주셔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다고. 사실 제가 이원재 소장님 개인 페이스북 계정하고는 친구가 아니었고 그게 이제 공인 계정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다른 글을 보더라도 댓글은 달지 않았었어요. 근데 그 글을 보는 순간 이제 저는 8년 차를 맞이했는데 내가 쓴 글인가? 하는 정도의 느낌을 받았어서 이거는 내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될 것 같다. 저도 8년 동안 고민을 했고 계속 이렇게 작게 실행을 해왔지만 시차가 여전히 좁혀지지 않았어서 혹시라도 이원재 소장님 아닌 다른 분들이라도 그 글을 보시고 공감하실 테니까 우리 이런 거에 공감하시는 분들끼리 모여서 한번 판을 만들어 봅시다 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소장님한테 이런 고민을 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이제 글을 달게 된 거죠. 맞아요. 네. 그랬더니 아님이 전국에서 다 모이자고 하셨죠? 네. 아님을 시작으로 갑자기 그 댓글이 핫해졌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오게 됐습니다. 네. 어떤 문제 의식이었는지 한번 좀 설명을 해봐 주시겠어요? 저는 교육 전공은 아니었지만 대학생 때부터 멘토링 활동들을 되게 많이 했었는데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자연스럽게 지역을 떠난다라는 인식들이 모두가 가지고 있었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반문을 어느 순간 하게 됐어요. 이들이 지역을 떠나지 않고 이 지역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해왔었는데 기존의 농산어촌을 지원하는 모든 단체 기관들이 농산어촌은 부족하고 낙후됐다는 전제가 이미 깔린 상태에서 그들한테는 복지를 해줘야 된다. 이런 상황이었어서 그들의 어떤 가능성이나 경쟁력을 키워줄 어떤 투자가 아니라 그들은 불쌍하니까 우리가 이런 거 도와줘야 돼. 이런 식의 사고방식이라서 저희가 하는 이 사고방식을 말하면 야 무슨 말만 좋지 그게 가능하겠어? 이런 말씀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숨죽이고 있다가 6년 차가 되던 겨울 밤에 제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너무 요즘 힘들다라는 고충을 토로했을 때 1명, 2명 모인 청년들이 이제 93명이 됐어요. 그래서 홍대 지하에 있는 작은 회의실에서 우리끼리 그럼 새롭게 도전해보자 해서 2년 반 동안 굉장히 많은 실험들, 그다음 고민들을 해서 2018년도 7월에
멘토리라는 단체를 만들어서 아산나눔재단 파트너와 함께 첫 실험을 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하시는 일은 일이 농산어촌 청소년들이 지역에 남아서 살아갈 수 있는 판을 만드는 작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판을 외부인인 저희가 만드는 게 아니라 청소년 스스로 만들 수 있게끔 그렇게 성장시키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판이라고 하면은 뭐죠? 학교를 만드는 건가? 어, 교육을 시키거나 사실 뭐 이런. 교육보다도 인식의 변화들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뭐냐면 농산어촌에서는 부모님들이나 어르신들은 애들이 다른 거 하는 걸 되게 좋아하시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은 새로운 어떤 시도나 도전을 많이 못하게 되는 게 기본적인 어떤 지금 농산어촌의 문화인데 그게 아니라 저희는 학교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거 외에도 아이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것들을 많이 생각해내고 그 하고 싶은 걸 실제로 시도도 해봐야지 되는데 그런 시도들이 학교 내에서 만약에 이루어지기 어렵다면 저희가 지역에 내려가서 그 지자체와 함께 지역아이라는 판 안에서 학교에서 교육도 받고 그다음 자기네들이 하고 싶은 것도 마음껏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문화를 만들기 위한 작업들을 하고 있어요. 네. 문화를 만든다고 하니까 좀 추상적인데. 네, 지금 그러니까 저희도- 그러면 청소년들하고 네. 만나서 뭔가 지금 프로그램은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떤 프로그램이지? 지금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은 아이들하고 만났을 때 아이들이 저희한테 문제를 던져줬었던 거, 자기네들이 하고 싶었던 것들을 던져준 걸 저희가 정교하게 프로그램화 시켜서 만든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지금 리모델링 프로젝트라는 거는 리모델링 네네, 이게 네. 한자 리자예요. 네, 한자리예요. 그렇죠? 네네, 이게- 읍면동 면 네, 말고 네, 리단이 네. 얘기하는 우리 거죠. 농어촌에서는 이게 저기 뭐야 시구동이 아니라 읍면리니까 아이들이 사는 리 지역을 아이들이 스스로 바꿔낸다 해서 리모델링인데 이 문제의식 이 프로그램은 아이들이 의외로 중학생 때는 지역을 떠나는 걸 쉽게 생각하지만 고등학생쯤 됐을 때 우리 지역에서 뭐 먹고 살지를 1순위로 고민해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어요. 청소년들? 네네네. 지역을 떠날 의외로.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요. 고등학생쯤 되면 이제 대학 갈 친구, 그다음에 취업할 친구가 3에서 한 5%가 정해져 있고 이제 나는 좋은 대학은 아니고 또 좋은 어떤 기술을 가진 것도 아니고 이랬을 때 이제 내가 그냥 우리 동네에서 뭐 할 수가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는 시작을 하는데 우리 지역을 떠날 수 있는 방법은 뭐 진학이든 취업이든 쉽게 찾을 수 있어요. 하다못해 CU 알바라도 하면서. 근데 이 친구들한테 우리 동네에서 어떻게 살까요? 라고 했을 때 그 답을 같이 고민해 줄 사람조차도 없었던 거죠. 신기하네요. 저는 사실 지역에 작년부터 꽤 많이 다녔는데요. 네네. 예를 들면 전남 장성, 강원도 영월, 경북 봉화 뭐 이런 데 갔었어요. 네네. 그런 네. 데가 이제 말씀하신 그런 동네들이 있잖아요. 네네네. 리 단위에 정말 네네. 농촌, 네. 산촌 이런 데가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제가 만난 사람들은 좀 잘 사는 사람들이었나 봐요. 공무원 이런 분들. 네네네네. 네. 거기 아이들이 어릴 때는 동네에 살다가 네. 이 가족이 다 이주를 하더라고요. 네. 어느 정도 나이가 되면 네. 아이 교육 때문에 나는 이 군 사람이지만 옆에 있는 시 가서 산다. 네. 장성 사람인데 다 광주 가서 살고요. 네. 봉화 사람은 다 저기 저 봉화 옆에 저 안동이죠. 안동, 네. 안동 가서 살고 네. 영월 사람은 뭐 제천이나 심지어 원주 가서 살고 이러는 춘천 거예요. 이런 데. 네. 네. 그게 그래서 저는 네. 지역의 청소년들이 정말 없겠구나 네.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말씀하신 게 다르네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은 되게 재밌는 건데 이 작은 어떤 거점 도시 옆에 작은 도시들에 있는 청소년들 중에 진짜 공부를 잘하거나 뭐 어떤 이렇게 기술을 잘하거나 대한민국 지금 어떤 그 교육 정책을 잘 따르는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되게 큰 도시의 학교로 당연히 고등학교 때 떠나요. 그리고 남은 친구들 중에 공부 잘하는 친구들이 진학을 하거나 취업을 하거나 이렇게 순서대로 쭉쭉쭉 갔을 때 저희의 주 타겟층은 80% 이상의 이 중간층인 대학을 갈까? 아니면 대학을 가기에도 애매하고 어떤 기술을 가진 어떤 자기의 진로를 찾지도 제대로 지금 찾지 못한 그런 친구들이 어중간하게 대학에 점수 맞춰서 대학을 가거나 아니면 그냥 정말 단순 알바를 하면서 다른 도시에 나가서 사는 것보다는 이 친구들이 어떤 자신의 재능을 농촌 안에서 찾아내고 그리고 이 재능을 다시 이 지역 안에 녹여냈으면 좋겠다. 그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했었었고 의외로 보통 청소년이라고 표현해도 될까요? 네네 저희 보통. 그래서 리모델링 프로젝트 이전엔 보통이 아니군이라는
보통이 아닌 프로젝트가 보통이 그겁니다. 아닌 프로젝트. 네, 보통이 아닌 걸 보통이 아니군. 이게 어. 이제 남고 여고로 나눠져 있더라고요. 농어촌의 학교들이. 그래서 보통이 아니구나. 너 보통이 아니군. 보통이 아닌 걸 이런 좀 말장난 남자 네, 아이들한테 남학생은 보통이 보통이 아니군. 아니군. 네. 보통이 아니 걸은 걸은 네. 여학생. 네, 그렇게 해서 재밌네요. 네, 보통 이 친구들이 더 이상 너네들은 보통이라고 어떻게 보면 학교 내에서 수미 미 이렇게 받는 그런 친구들이 너넨 보통이 아니야. 너네도 너네만의 재능이 있을 거야라는 걸로 시작을 하게 됐어요. 네. 혹시 네. 고향이 어디세요? 저는 저희 본가는 경북 상주인데요. 어. 저는 태어나서 지금까지 강남에서 쭉 살았습니다. 서울 강남. 네, 강남 어린이입니다. 강남 어린이. 네, 강남 사람의 리모델링. 네. 네. 외지인이네. 제가 혹시 고향 어디세요, 아님? 강북입니다. 서울. 저도 서울인데. 서울 대방동인데 서울 사람 셋이 모여가지고 지금. 지방 분들께 좀 죄송스럽기도 하지만 저희가 최대한 이해한 바로 말씀드릴게요. 네. 아하님은 그 전에 만나서 얘기하면서 되게 인상적인 말씀이 많았다고 네. 저한테 얘기하셨죠. 그 K 지역이라고 할게요. 네. K 지역에서 이제 현장에서 어떤 노력들, 어떤 것들을 하고 계시는지를 누가 묻지도 않았는데 계속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었어요. 아, 물었나요? 네, 물었어요. 무려 한 30분을 혼자 얘기하셔가지고 맞아요. 한 10분 술 마시는데 네. 30분 네. 술도 안 먹었어요. 그때 술도 안 사이다 먹었어요. 마시는데. 네, 저녁 먹는 네. 테이블에서 혼자 계속 얘기하셔가지고 이분은 이게 어디선가 말을 하지 않으면 이거는 풀리지 않겠구나. 네, 그래서 오늘 이제 판이 이렇게 열렸으니까요. 네, 얘기를 오늘 시컷 하고 네. 가시면 무슨 얘기를 들으셨어요? 이제 지역에서 일단 농어촌 이런 지역이니까 거기에 공동체 안에 이제 외지인으로서 들어가서 같이 이렇게 뭐랄까 관계를 형성해야 그 다음에 어떤 대화가 돼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시도해 볼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어려움. 강남 청년이 그쵸. 리 다니에 가서 네, 가서 정리할- 어르신들하고 네, 생긴 건 강남 청년도 아닌데. 어르신들하고 말 한 번 섞게 되는데 몇 번의 만남을 했어야 됐는지 이런 스토리들을 쭉 나눠주셨죠. 힘든 일 많으셨어요? 여전히 힘들고요. 저희는 계속해서 어린 놈, 뭘 모르는 놈, 그다음에 외지, 어중이 떠중이 이렇게 어느 그 단편적인 예로요. 제가 이제 가서 도시재생 관련된 이야기를 몇 가지 했더니 야, 너 혼자는 안 돼. 네가 뭘 알겠어? 해서 저희한테 멘토를 붙여주셨는데 어르신인데 자꾸 이렇게 핀트가 잘 안 맞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 혹시 어떤 그 분야에서 계속 일하셨나요? 했더니 난 농부인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농부시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서 근데 저랑 이제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됐나요? 도시재생에 대한 얘기를. 했다. 아이고 야 내가 저기 도시재생대학 4기 우수 졸업생이요. 이러는 거예요. 군청에서 8주 동안 했던 도시재생대학 우수 졸업생이 8년 동안 농어촌 만나왔던 것보다 위에 있고 그다음 우리의 이야기들보다는 그들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구나. 그래서 그런 정도. 네. 참. 그러니까 물론 지역에 계속 계시면은 그 지역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잘 아시겠죠. 네. 그런데 이제 또 외부에 있던 사람이 또 갖고 있는 전문 지식이 있고 이게 같이 딱 만나가지고 뭔가 같이 이루어지면 좋은데 네. 그게 이렇게 잘 안 섞이면 또 갈등이 많이 벌어지기도 하고 네. 그런가 보네요. 그러니까 이게 아무래도 농어촌의 특성이 좀 폐쇄적인 문화다 보니까 저희는 저희만의 말이 옳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저희는 정말 잘 모른다라는 걸 전제하에 지역으로 들어가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하는 말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으로 좀 많이 방어적으로 대하세요. 왜냐하면 뭐 저희가 와서 왜 자꾸 외지단체한테 돈을 주려고 하고 너네들의 생각대로 자꾸 우리 지역을 바꾸려고 하고 이러는 식의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맨 처음에는 되게 불편하기도 하고 싫기도 했는데 그들의 역사를 이제 그들의 삶을 제가 이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을에 가서 막걸리 먹으면서 이야기를 들었더니 어르신들하고 어르신들이 막걸리 어르신이 드시고. 되는 그땐 사이다 안 드시고 막걸리 드셨어요. 예,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나 물병 하나도 없더라고요. 오로지 그것만 먹어야 됐어요. 그래서 먹으면서 이제 어르신들이 하시는 이야기가 내가 지금 청년회장을 25년째 하고 있는데 그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수많은 외지인들이 와서 자기네들을 이용해 먹고 갔다.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고 심지어 그렇기도 했죠. 그래서 어르신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걸 보고 외지 단체는 분명히 몇 년 동안 했다가 힘들어서 빠져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느낌은 얘네들이 우리 돈 써갖고 뭔가 했는데 이러는 건 하나도 없고 몇 년 뒤에 휙 떠나버렸다. 근데 이제 저희 외지단체 입장에서는 지역에서 너무나 협조가 어렵다 보니까 저희 돈도 쓰고 국비도 쓰고 이렇게 하면서 몇 년 동안 노력해왔는데 비전이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철수를 한 건데 지역에서는 어떻게 보면 수탈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이셔서 굉장한 오해가 있네요. 네네네. 근데 그게 나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무조건 그건 나쁘다. 우리는 선한 사람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으니까 그분들을 좀 설득시키고 이러는 과정들을 아님한테 말씀드린 게 좀 장기간 한 2년 정도 그렇게 지역 어르신들하고 아무것도 안 하고 놀아요. 네, 그거를 하면서 논다. 네, 놀아요. 네. 뭐 하고 놀아요? 막걸리 마시면서. 어르신들이 농한기가 되면 마을회관에 모이실 거라고 생각하고 저는 이제 막걸리도 사들고 이제 어르신들 만나러 갔는데 하나의 단편적인 예인데 어르신들이 마을회관에 안 계시고 어디 비닐하우스에 가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회관 또 기름값 아까우시니까 저 비닐하우스 가서 뭘 계시는구나 해서 찾아갔는데 21세기에 그 비닐하우스 안에서 원숭이 데리고 오는 약장수가 쇼를 하시더라고요. 네, 약장수가 진짜 네, 약을 네, 진짜 파는 약장수요. 네, 그 원숭이를 네, 원숭이로 막 쇼를 해요. 이 박사 트로트 노래도 나오고 어머니들 막 이렇게 즐거워하시고 이제 끝나고 나면 저는 그냥 뭐 어머니들이 뭐 얼마나 돈 쓰시겠어 했는데 이게 뭐라고 해야 되나 추수가 다 끝나고 어머니들이 쌈짓돈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원숭이가 뭘 주는지 안 주는지 모르겠지만 그 모자 같은 데다가 돈을 내시는데 다 5만 원짜리인 거예요. 네. 그거 보고 나서 할머니 그 재밌으셨어요? 그랬더니 아니 저 젊은 놈이 딱 하자뇨. 저 동물도 딱 하고. 네. 그래서 할 일도 없는데 저런 거 와서 해줬으니까 우리가 돈 줘야지 해서 이제 그런 돈을 쓰시는 걸 보고 나서 와 이거 진짜 사회 문제다. 네, 그래서 어르신들 이장님들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 여동생이 연극을 하는데 동생아 지금 쉬고 있지? 우리 동네에 좀 와서 오빠 좀 도와줘. 해서 공연을 했어요. 연극 공연. 네, 햄릿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는 어르신들이 몰라요. 근데 아이고 배우들이 와가지고 해줬다 해서 이제 그런 걸 보시고 나서 했더니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우리 지역의 아들, 네, 우리 지역의 손주가 돼서 이쁨을 받기 시작했죠. 그러고 나면서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손주도 늙었습니다. 더 어린 손주들을 키워내야 됩니다. 이렇게. 네. 저는 그거를 이어서 생각해 보면 제가 페이스북에 올렸던 글도 사실 그런 건데요. 보통의 사람들이라는 이게 뭐 학술적인 개념은 아니에요. 근데 보통 적당히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대부분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그냥 뭐 학창 시절에도 적절하게 공부도 하지만 아주 뛰어나지는 않은데 그래도 성실하게 뭐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잘 졸업하고 그리고 사회에 나가서도 괜찮은데 취직해가지고 성실하게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대신에 내가 뭐 이렇게 무슨 엄청나게 좋은 공기업, 대기업, 외국계 기업 나가서 세계를 누비면서 살겠다는 생각까지는 안 하는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도 뭐 다 그런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살 수 있는 기반이 우리 사회에서 너무 빠르게 사라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저는 특히 이제 거제, 통영 이런 지역에 제가 가보고 거기 관련된 책을 읽고 그러면서 보니까 거제 같은 경우에는 조선업이 한참 화랑일 때는 이런 얘기가 그 중공업 가족 유토피아라고 거제 이야기를 그 경남대 사회학과 양승훈 교수가 쓰신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당시에는 경남 지역에서 대학을 나온 토박이 대학생들이 토익 500점만 맞아도 대우조선, 삼성중공업 같은 또는 뭐 그거보다 조금 작은 규모의 조선소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었다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조선소 들어가면은 연봉 뭐 한 5천부터 시작하는 거죠 일단. 그리고 잔업하고 특근하고 뭐 이러면은 금방 7천, 8천 되고 그러면은 결혼하고 뭐 가족을 이뤄가지고 4인 가족 정도 먹고 살 수 있게 되는 거죠. 뭐 이런 게 이제 가능했던 시대였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어림도 없잖아요.
그리고 그런 정도 안정된 직장에 들어가려면은 다 서울 가야 되는데 서울 가려면 토익 500이 뭡니까? 지금 그 토익 900 뭐 맞아도 웬만한 데는 다 못 들어가고 게다가 지방 대학 출신이라면 뭐 다 안 받아주고 이런 상황이잖아요. 근데 지역에 있는 제조업 고용은 다 위기 상태에 있고 아주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살 수 있었던 기반이 막 무너진다는 생각을 가졌었어요. 근데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또 농산어촌에 보통의 청소년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은 그 지역에서 그냥 계속 살고 싶기도 하고 적절하게 성실하게 살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지원이라든지 거기에 대한 기반을 마련해주는 대책이 우리 사회에 정말 없다는 생각이 쑥 드네요. 굉장히 강하게. 네, 저도 계속 말하면서 저희끼리도 계속 고민이 깊어지는 이유가 아이들이 정말 보통의 아이들이 보통의 지역에서 보통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판은 도시에도 줄어들고 있는데 농어촌엔 예전부터 없었거든요. 그래서 농어촌에서 어떻게 보면 옛날 말로 소작농처럼 대지주 밑에서 소작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이 계신데 그들의 자녀들 같은 경우에는 1차 산업이 고된 걸 누구보다 잘 알아요. 봐왔으니까. 그래서 아무리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고 안정적으로 살 수 있다고 해도 이 길은 싫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 친구들한테는 가장 보통의 삶을 살 수 있는 게 그런 기본 농업을 짓는 건데 그게 너무 힘드니까 싫은 거죠. 소작 농민이 되는 네, 거. 네, 네. 그러니까 그게 너무나 심지어 지주의 아들들도 그래요. 나는 농사는 너무 힘들다. 그래서 그게 싫다 보니까 이들한테는 새로운 길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새로운 판을 만든다, 새로운 길을 만든다 하지만 도대체 어떤 걸 만들 건데라고 할 때 저희도 지금 이제 뭐 8개월 차기는 하지만 이걸 어떻게 말을 만들어야지 될까? 그리고 우리가 말을 만들어서 이렇게 한다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은 이루어질 수 있는지도 잘 모르는데 이 아이들하고 이런 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도대체 어떤 노력을 해와야지 될까? 했을 때 저희한테 지금 제일 필요한 거는 실패에 대한 안전망인 것 같아요. 실패가 실패로 인식되지 않을 정도로 아이들이 안전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런 거 한다고 하면 되게 혁신적인 지자체에서 되게 반겨워 주신 적이 있으세요. 그들이 그렇게 해서 한 3시간 동안 미팅했을 때 마지막 마디가 이제 저한테 띵 충격을 준 게 그럼 아이들하고 끝나고 나면 창업합니까? 되게 다 해맑은 목소리시로. 공무원분들. 네네네네. 굉장히 해맑은 목소리로 와 이런 프로그램 하고 나면 뭐 2년 3년이면 우리 애들도 창업하겠네요 이러시더라고요. 창업. 네. 창업했다가 네. 그러니까 실패할 가능성이 훨씬 네. 높은데 창업. 보통 지자체에서는 실패의 그 KPI는 따지지 않고 법인을 몇 개 냈고 애들이 뭘 했냐가 중요. 창업만 하면 네. 일단 그게 성과라고 네, 생각하는 네, 네. 거죠. 심지어 저희가 실패하면 어떻게 해요 했더니 아니 지금 우리는 시도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그 말도 맞죠. 근데 그걸 실패한 친구들에 대한 리스크. 물론 성공하는 친구들은 원래도 공부도 잘했고요. 빠릿빠릿한 그런 친구들은 다 잘해요. 근데 조금 소극적이고 보통인 친구들.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 목소리를 몇 개 내다가 이제 팀 프로젝트다 보니까 목소리 큰 친구들한테 점점점 끌려가다가 이제 몇 번의 실패가 생기게 되면 에이 난 그렇지 뭐. 그래서 이제 빠지게 되거든요. 요 친구들에 대한 게 어떻게 보면 요 친구들이 지역에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존재들인데 이들에 대한 어떤 그 방책이 없어요 아예. 네. 아이고 하다가 실패하면은 실패해서 망하는 거는 창업한 사람이 망하는 건데 리스크죠. 네, 그냥 성과는 공무원분이 그게 성과라고 하시면 어떻게? 그래서 저희가 평생이 보장되신 분 그렇게 생각하시면 그래서 저는 이런 우리가 아이디어를 내면 우리 그냥 아이디어로 그냥 막 이렇게 뭐 포스트 전지에다가 아이디어 이렇게 냈어요급이 아니라 아이들한테 어떻게 보면은 창업이라는 게 실제 프로덕트가 나오는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그걸 우리가 아이디어 내면 지역 기업이 문제 해결이나 프로덕트 생산을 진짜 도와주고 그 다음에 그걸 아이들이 자유롭게 내는 이 품을 그냥 뭐 경기도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뭐 영월군 주식회사, 봉화군 주식회사 이런 것처럼 그 주식회사 품 안에서 우리 아이들이 자유롭게 가입하고 하면서 아이디어 내고 실제 실현해보고 실패에 대한 리스크는 지자체가 다 안고 지자체한테는 그게 그렇게 큰 대수도 아니라고 저희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개인이 했을 때 하다못해 저희가 와디즈나 텀블벅에 크라우드 펀딩이라도 올렸을 때 펀딩이 안 되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요. 뭐에 대한 뭐 아이들이 뭐 작은 보드 게임도 만들고 자기네들끼리 무슨 뭐 컨텐츠도 만들어서 뭔가 이렇게 이 보드 게임 만들어서 팔 네, 테니까 네, 네, 미리 네. 투자해 주세요. 네, 이런 네, 네. 그런 식의 소셜 펀딩. 네, 소셜 펀딩을 이제 하게 되면
퍼센테이지가 거의 안 나와요. 왜냐면 왜냐면 의미 있는 것도 되게 많이 있으니까. 근데 저희는 그게 거기에 올리는 것만으로도 아이들한테 되게 좋은 경험이 될 거야라고 생각했는데 되게 미안했던 게 아이들이 어떤 거는 되고 우리는 안 되고 이랬을 때 이 안 된 친구들은 이 나락으로 떨어지는 그게 되게 크더라고요. 네. 심지어 그걸로 인해서 공부를 잘하는 재능이 있는 친구는 공부하러 복귀하면 되는데 얘는 이걸로 한번 되게 야심차게 도전했는데 안 되니까 노답, 저는 노답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정말 한 학기를 날려버린 친구도 있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실패에 대한 안전망은 정말 중요한데 자꾸 기승전 뭐 같긴 하지만 기본소득 생각이 자꾸 나는 거예요. 청년 기본소득 정책 실험하자고 그랬다. 그 기본소득에서는 되게 재밌었던 건 저희 여동생이 연극을 하니까 저희가 청년 수당 서울시에서 했었던 거 그걸 2번을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저는 맨 처음에 반대했거든요. 저게 뭐야? 왜 나는 안 줘? 저도 그런 느낌이었어요. 왜 저는 코레일에서 하는 네일로 이런 것도 나이가 저보다 항상 밑이어서 그걸 못했었는데 청년 아니시니까 왜 나는 저런 거 안 해주고 자꾸 애들한테만 해주지? 나도 힘든데 뭐 이런 느낌이었었는데 여동생이 공연을 하다 보니까 공연을 한 번에 여러 개씩 하면 모르겠는데 이제 신인이니까 한 개 하고 다음 공연을 찾을 때까지 공백이 되게 크고 다음 공연에 오디션에 붙더라도 연습을 3개월 몇 개월씩 하는 이 기간 동안은 급여가 안 나와요. 근데 이런 걸 하려면 이제 여기에 올인해도 다른 쟁쟁한 친구들이 이길까 말까인데 얘는 생활해야 되니까 알바를 하니까 연습할 시간도 부족하고 이런 게 되게 힘들었던 거죠. 근데 그 수당 받으면서 공연을 2개, 3개 하게 됐어요. 왜냐면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어차피 하루 종일 연습하니까 왔다 갔다 차비, 식비 뭐 이런 것들 쓰면 되게 좋은 거라서 큰 돈은 아니었지만 여동생한테는 큰 돈이 됐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실패하기 전부터 안전망. 그래서 나는 이게 농어촌에 분명히 이런 것들이 깔려야지 된다. 그런 생각이었었어요. 동생분은 서울시 청년수당 받아서 이렇게 연극 활동을 좀 더 잘하게 되셨지만 농어촌에도 이런 것들 굉장히 필요하다. 근데 여동생은 어떤 탤런트가 있었잖아요. 공연이라는. 근데 그게 없는 친구들한테 정말 광범위하게. 농어촌은 왜 부자한테 줘? 라는 그런 이슈 없어요. 농어촌에 부자 많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드 게임 만들어서 뭔가 텀블벅 같은 데서 크라우드 펀딩해서 뭔가 잘 해보겠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소득이 좀 생겼다고 해서 그걸 안 하지는 않지 않겠어요? 더 잘하죠. 더 열심히 하겠죠. 네, 더 잘하죠. 왜냐면은 그 친구들한테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누군가가 너희들이 하는 걸 응원해주고 지원해주고 어떤 돈을 쓸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온다는 게 되게 컸었어요. 저희가 아이들한테 뭔가 할 때 10만 원 정도 줬거든요. 10만 원을 가지고 우리한테 이거 10만 원 마음대로 써도 돼요? 뭐 치킨 먹어도 돼요? 마음대로 써라. 근데 그 친구들 중에 실제 치킨 먹는 친구들도 없어요. 다 뭐 골판지도 사고 뭐 사고 하면서 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뭐 유흥비로 쓰면 어떡하냐 뭐 이런 것들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봐온 친구들은 그 돈을 되게 소중하게 자기의 어떤 재능을 살리거나 자기가 하고 싶은 걸 하기 위해서 썼던 걸 많이 봐와서 그런 것들에 대한 어떤 지원이 저는 반드시 있었으면 좋겠다. 랩2050의 분배혁신 담당자이신 안인혁이 분배혁신 기본소득. 네, 이 청소년 기본소득과 청년 기본소득으로 어떻게 더 지역에서 정책 실험을 넓혀 해보는 걸 좀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 지역이 변화하지 않는 것도 있지만 지역이 작다 보니까 되게 작게 실험을 할 수 있는 게 더 빠르게 실험할 수 있는 그 장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저희는 교장 선생님 한 분만 섭외하면 교장 선생님 임기가 끝날 때까지 이 학교의 어떤 교육을 마음대로 바꿀 수 있었어요. 물론 학교의 예산이라는 작은 예산, 그 다음에 아이들이 학교에 있는 그 한정적인 시간, 수업의 한정적인 시간이라는 제약은 있었지만 그것만으로도 학교 안에서 이런 게 이루어진다는 게 학교 바꾸기 정말 힘든데. 근데 교장 선생님 한 분이 바뀌면 다 바뀌어요. 아니면 그렇군요. 정말 열정적인 선생님 한 분, 그 다음에 뭐 그런 거 내가 하기는 힘들지만 지원해 줄게 하는 정말 보통의 선생님들만 계신 학교가 있다면 모든 게 바뀌더라고요. 그렇군요. 우리가 지금 오늘 처음에 지역에 어떤 문제가 있나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 살리는 건 고사고 어떻게 거기 있는 사람들 좀 행복하게 보통 사람들 행복하게 살 수 있나 이 얘기를 이렇게 네. 쭉쭉 해오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실패에 대한 안전망이 필요하다는 얘기도 하시고 청소년들 중에 보통의 이 청소년들이 그 지역에 남아서 계속 할 수 있는 뭔가 삶의 기반 일도 될 수 있고 네. 사업도 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런 걸 만들어주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도 했었고 그런 거를 향해서 작은 실험을 해가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또 나눴어요. 근데 이제 요거 지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 시작을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지금 대한 멘토리에서 하고 계신 게 이제 저희는- 첫걸음이실 텐데. 네, 저희는 그게 결국에는 그들이 먹고 살아야지 되는 게 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매몰되다 보니까 창업 교육이나 아이들한테 기술 교육 이런 거에 자꾸 포커싱이 맞춰지는 것 같은데 우리 그러지 말자. 우리도 잘은 모르겠지만 이 문화를 바꾸고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는 교육이 중요하다. 이들이 어른이 됐을 때는 지금의 어른들처럼 생각하지 않게. 그러니까 이들은 지역에 남았을 때 만약에 저희가 정말 백보양보해서 우리가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어떤 성과는 이루지 못했지만 우리 교육을 받은 친구들, 우리랑 같이 작당하고 고민했었던 친구들이 지역의 어른이 됐을 때 만약에 저희 같은 후배들이 지역의 청소년들하고 뭔가 해보겠다라고 수십 년 뒤에 다시 도전할 때 이들이 이제 자녀들이잖아요. 그들한테 지금의 어머니 아버지 세대 기성세대가 하듯이 하지 않게끔 하는 것들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는 어차피 단기간의 미래를 보는 것가 아니기 때문에 실패했을 때의 미래도 되게 많이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러려면 아이들의 인식을 바꿔야 되고 그러려면 아이들이 결국에 주민이 될 테니까 그리고 아이들이 인식이 변화하는 과정 속에서 선생님, 부모님, 그 다음에 지자체 관계자들 분명히 변할 거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마음으로 지금 교육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교육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 네, 이런 저는 얘기를 그렇게 하셨는데 생각합니다. 네. 저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그게 길고 먼 길인데 잘 될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얼마 전에 우리 그 인구 가지고 얘기한 그 토론도 했었잖아요. 네. 그 지방 도시 살생부. 해서 그 최근에 어떤 책 건가요? 보고 네. 내부 토론을 좀 했는데요. 네. 그 저자가 마강래 교수님이시고 지방도시 살생부라는 제목의 책을 내셨는데 이제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이제 지방 도시들이 전략을 이제 수정해야 된다라고 제안하시면서 압축 도시로 압축 도시, 네. 컴팩트 시티 뭐 네, 이런 건가요? 압축하는 전략을 취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시면서 일단 문제 진단을 쭉 하시고 그 다음에 대안으로 얘기하시는 배경에 이런 게 좀 기억에 남아요. 그러니까 지방의 인구가 워낙 줄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인구에게 제공되어야 되는 기본적인 생활 수준에 필요한 인프라가 있잖아요. 가스, 전기 뭐 네네. 이런 것들. 네네. 이 부분에 대한 비용이 인구가 주는 거에 상응해서 그 비용이 너무 커진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또 국고로 계속 지원하는 것은 이제 한계가 올 거다. 그렇기 때문에 압축시킨 어떤 특정 지역에 더 모여 살게 도시계획을 다시 짜고 그 외에 더 외곽 지역들은 조금 더 뭐 자연적인 경치나 뭐 이런 상태들을 더 복원하는 식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제안을 하셨어요. 그래서 네. 보면서 저 되게 여러 고민이 들었는데 그런 점에서 여쭤보고 싶은 거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청년들이 지역에서 나는 좀 계속 살아보고 싶어라고 의지와 마음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실제 생계 수단, 그러니까 어쨌든 먹고 살기 위한 어떤 일거리, 일 자리까지는 아니어도 일거리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될 텐데 그게 정말 있을까? 저희가 그런 게 궁금했어요. 가능성만 보고 지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말씀대로 이제 선생님하고 이제 멘토들을 선생님이라고 부르니까 선생님들하고 형들하고 이제 이런 거 해보니까 우리 지역에도 되게 재밌는 거 많고 그냥 그러니까 애들이 한 게 그거였어요. 저희는 사실 지역에 되게 경쟁력이 있다라는 걸 알리고 싶었는데 이걸 아는 친구들은 도시 가도 지금 별 볼 일이 없구나 라는 거를 되게 많이 인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이제 저희하고 이제 프로그램 끝나고 한 행동들은 어떤 거냐면 농업은 정말 싫었지만 이 친구들이 어떤 지역의 가능성을 보고 나니까 이 농업을 변형시키더라고요. 어머니 아버지가 고추밭을 하셨어요. 고추밭을 하셨었는데 고추가 그렇게 재배하기도 힘들고 앉아서 이걸 하고 해야 되는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맞아요. 허리 나가요. 네, 그러니까 근데 그 땅을 이제 물려주신 거예요. 네, 그래서 형 저는 지방에서 살긴 살지만 시작을 작은 땅덩어리가 있었다. 요걸로 내가 뭘 할까 고민했는데 이걸로 나는 커피를 재배할 거다. 커피. 야 대한민국에서 커피가 나? 아프리카도 아닌데 근데 그걸 아이가 아무 생각 없이 말한 게 아니라 실제로 전남에서 커피를 재배한 농가가 있었어요. 그래서 멘토들하고 그 커피 농가에 가서 그걸 보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시도들을 나는 한번 해봐야겠다. 그래서 실제로 그걸 했는데 그 땅에선 당연히 안 되죠. 그래서 얘가 그 커피 농장에 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그게 저희가 바란 거였고 그다음에 이제 뭐 두 번째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형 저는 대학을 갈지 말지 생각하고 고민했는데 우리 지역은 뭔가 우리 지역에 되게 재밌는 것들 많이 있고 우리 지역 저 소중한 걸 이렇게 좀 알리고 싶은데 예쁘지도 않고 너무 다 이 허접해요라고 하더라고요. 그럼 너희 어떻게 할래? 그랬더니 저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 대신 이 지역을 알리는 디자이너가 되고 싶다라는 어떤 되게 단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름 자기가 생각한 학문을 배우러 갔고 그다음 그 과정이 끝나면 지역으로 돌아오겠다. 이런 이야기를 남겨주고 떠난 친구들이 있어서 이게 분명히 되겠구나. 우리는 지금 우리가 무슨 뭐 지역에다가 지금 뭐 치킨집을 만들어주겠다 뭐 이런 일자리가 아니라 이들이 지역을 바라본 어떤 문제와 가능성을 보고 어딘가에서 배워오고 뭐 자기네들이 시도를 한 다음에 지역에서 이제 이걸 해보겠다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시키지 않아도 창업이 될 것 같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런 시도가 분명히 있어야지 되고 말씀하신 그 어떤 압축 도시는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지역이 너무나 멀리 그 뭐라고 해야 되나 저희가 한 군데 방문했었을 때는 이장님이 저희를 강력하게 원하셔서 이장님이랑 이제 만나서 이제 학교도 돌아보고 했는데 거기는 초중고가 다 있었었는데 고등학교하고 초등학교는 폐교됐어요. 지금 중학교 80명 정도 있는 이제 리인데 요거마저 없어지면 이제 이 지역에는 이제 그 마을이 사라지는 거잖아요. 왜냐면 육아하는 인구가 사라지고 노인들만 사시는 거. 근데 그 학교가 있는 곳 리장님이 아니라 면장님이셨다. 그래서 면장님이 그 학교가 있는 곳을 소개해주면서 이제 이런 프로그램 할 건데 뭐 소개를 하다가 이제 저희가 그럼 저희 멘토들은 어디서 자면 돼요라고 했더니 이제 여기 집 여기 다 비어 있어. 다 가서 자. 거기 인근의 마을이 이미 없어졌었어요. 네. 그러니까 압축 도시를 지금 외치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은 지금 우리가 사는 데서 어떻게 떠나라는 말씀을 되게 많이 하시는데 이미 지역이 사라진 그 뻥뻥 뚫린 데가 많이 있어요. 그러려면 정말 일본 사람들이 많이 하는 것처럼 자전거로 1시간 이내로 한 바퀴 삥 돌 수 있을 정도의 작은 도시. 거기에 의료, 문화, 교육이 있는. 집적된. 그렇게 해서 저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지역민들은 이게 이렇게 뭉쳐도 그렇게 큰 투자가 이루어질 것 같지 않다라는 어떤 부정적인 인식. 그다음에 당장 지금 내 생활권을 벗어나거나 이렇게 한다는 거에 대한 무서움 그런 게 섞여서 지역에서는 아직까지는 이런 이야기가 쉽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그게 지금 뭐 예를 들면 상수도 문제만 해도 점점 이 상수도를 생각해 보면 수도 인프라 유지하는 데는 돈이 비슷하게 들잖아요. 사람 수가 줄어들어도 그 돈은 거의 다 그대로 들잖아요. 그래서 지금 수돗물 원가가 서울하고 뭐 좀 한강 취소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긴 합니다만 평창 이런 데 이렇게 비교하면은 제 기억이 맞다면 한 5배 차이 나요. 수돗물 원가. 수도 원가. 단위 1리터당 수돗물 1리터당 수돗물 생산 원가. 그게 다 다르구나. 다 달라요. 다 달라요. 그런데 인구가 줄면은 더 차이 나겠죠. 그쵸. 당연히. 근데 그걸 요금으로 다 받을 수는 없으니까 어느 정도 또 요금 차이가 나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역에 계신 분들이 더 손해를 보는데 그럼에도 요금을 또 보조금을 많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더 심해지면은 이제 아마도 어떤 지역들은 수도 문제가 생기는데도 나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일단 우리나라 전체를 보면은
인구가 계속 줄어들고 지역이 소멸하고 있기 때문에 인프라를 군데군데 이렇게 모아서 만드는 것이 필요할 수밖에 없다. 이게 한 가지 있고 아까 지방도시 살생부 얘기하면서 아하님이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이 모인 그 거점을 말고 다른 지역들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렇게 문제가 압축되는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가야 되는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 문제를 더 얘기하자면 만들어 가야 되는데 우리는 다 작은 기득권을 가지고 있어요. 뭉치려면은 우리 동네가 거점이 돼야 돼. 옆 동네가 되면 내 불편해지잖아. 이런 문제들인데 이 이해관계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까? 특히 세대 간의 이해관계 많이 갈릴 것 같아. 이런 생각들이 드는데 이거 뭐 오늘 다 얘기할 수는 없고 장기적으로 연구해야 될 주제인데 그래도 대충 대안으로 뭔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일단 저는 오늘 얘기 들으면서 든 생각인데 이런 지역에서 삶을 계속 가져가고자 하는 청년들이 모색을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인구 변화라는 이 큰 흐름에 더 잘 적응해 나갈 수 있게 하는 그 틈바구니에서 일거리나 일감이나 이런 것들을 더 많이 상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조금 얘기가 길어질까 걱정인데 그 지방도시 살생부 책에서 일본 사례를 예로 들어요. 이제 지역에 사는 인구가 노인분들로만 이제 확 줄고 그 다음에 굉장히 떨어져서 사시고 분산돼서 사시고 하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어떤 식료품을 구입하는 마켓도 문을 닫고 그리고 뭔가 도서나 여러 문화 컨텐츠들을 누리고 싶으나 그 수요에 따른 뭐 가게들이 또 사라지고 이러면서 배달하는 서비스들이 생겨났대요. 그러니까 트럭에서 식료품 차량이 어느 마을에 시간대마다 쫙 돌고 그런 인구 변화에 따른 어떤 서비스에 대한 수요들을 좀 보강해주거나 뒷받침해줄 해줄 필요가 있는데 그 틈새에서의 어떤 일거리들, 일감들 이런 것들도 우리가 청년들이 좀 지역에서 살아가면서 할 수 있는 일거리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면서 이거 외에도 더 많이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러네요. 그러니까 아주 효율적으로 움직여야 되는 분야가 있고 예를 들면 인프라 같은 건 부분은 이제 앞으로 인구 변화를 생각하면 더 효율화해야 되는 거죠. 집중하고 뭐 이렇게. 근데 또 그렇게 효율적으로 만들어가는 이 거점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만큼 또 도시 사람들처럼 살게 될 것이고 빠르게 살아야 되고 뭐 이렇게 치열하게 살아야 되고 경쟁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생길 것인데 나머지 보통 사람들이 그럭저럭 살 수 있는 영역들도 저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영역이 아마 이런 데 아닐까요? 약간 패러다임이 다른 여러 지역이 흩어져 살고 있는 어르신들도 있을 수 있고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이 어르신이든 학생들이든 청소년들 얘기하셨지만 저는 뭐 어르신들도 좋은 이 학습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세대일 것 같아요. 일찍 퇴직하고 이 귀촌에서 사시고 이런 분들까지 다 포함해서 계속 교육을 통해서 자기를 가다듬고 조금이라도 지역에 보람이 있는 일을 하고 이렇게 뭘 배달해 드린다든지 하는 건 굉장히 보람이 있는 일이죠. 적절하게 교육받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기도 하고 또 지역에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운영하기도 하고 이렇게 좀 적절하고 행복하게 사는 옹기종기 사는 이런 공동체들이 많이 늘어나게 하고 이렇게 좀 두 가지를 나눠서 생각해 볼 수는 없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저는 되게 좋은 기회인 게 뭐냐면 지금 저희가 겪는 문제를 일본은 수십 년 앞서서 겪었고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이 겪은 사례를 성공 사례만 막 가지고 따와서 이렇게 어중간하게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일본 애들이 굉장히 많은 실패를 해왔잖아요. 많이 실패했죠. 그리고 그걸 되게 많이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수 있는 어떤 사례들, 그다음에 성향이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들 공부해야 될 거리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또 재밌는 건 중국이 지금 똑같이 이 문제를 겪기 위한 대비를 공정급의 어떤 국가 공정급의 그 상황으로 농어촌 이 작은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시도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옆에 있는 나라들이지만 공부해야 할 수 있고 되게 많은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 사례들을 많이 연구할 수 있으니까 저희처럼 실험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자꾸 자기 생각만으로 시도하기보다는 그런 걸 좀 철저히 연구해서 작더라도 시도의 과정은 되게 치밀하게 짰으면 좋겠다. 그거 좋네요. 우리 연구할 거리가 좀 나오네요. 일본의 여러 가지
이 실패 사례. 실패 사례를 실패 한번 사례들을. 일본 성공 사례만 자꾸 얘기해서 좀 저도 그렇네요. 좀 실패 사례를 불편하더라고요. 많이 봐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일본을 우리나라에 바로 들이기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성공 사례 지금 성공 사례라고 하는 곳들 보면 10,000명 앞뒤인 도시들이 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10,000명 앞뒤에는 도시라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 정도 급이면 그냥 사람이 매년 한 막 1,000명 단위로 빠져나갈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일본은 작은 공동체랑 장인 문화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기후에 대한 그 천재지변 이런 거에 대한 대비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일본의 어떤 그 작은 문화들이 되게 많이 형성돼 있대요. 근데 그런 거를 고려하지 않은 채 그런 것들을 바로 따오면 필패죠. 네. 그리고 우리보다 폐쇄성이 훨씬 커요. 네, 일본의 그런 이 지역 공동체가. 그래서 사실 우리보다 훨씬 더 네. 잘 옮겨가지도 않지만 진입하기도 더 힘들더라고요. 제론토크라시, 그러니까 그 고령자가 주도하는 사회, 이게 서열이 딱 매겨져 있어서 훨씬 더 어렵더라고요. 어쨌든 그 실패 사례를 좀 네, 그래서, 배워야 되겠는데 네, 같이 그래도, 연구해서 네. 기호님 같은 분들이 네. 뭔가 활동할 아이디어를 계속 네. 드려야 될 텐데, 그렇죠? 저희도 연구에 껴주세요. 네, 네. 같이 네. 같이 네. 연구를 같이 좀 네. 해보시면 네. 좋겠네요. 자, 오늘은 이 멘토리의 권기호님 모셔가지고 또 이렇게 같이 연구할 거 의논하러 오셨는데 갑자기 마이크 앞에 앉혀서 재밌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 지역을 어떻게 살릴까? 지역에서 남아서 살고 싶은 청소년들에게는 어떤 비전을 줄 수 있을까 이런 고민 나눴고요. 이 고민도 우리가 이 작년부터 계속 고용위기 지역의 이 혁신에 대해서 이 랩 2050이 연구를 하고 있는데 그것의 연장선에서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오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또 말씀 청해 드릴게요.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